그래서 우리 민주당 매니시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우리 최 작가님께서 그래서 민주당 총선 승리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책안에 또 가이드를 주셨어요. 자세히 얘기할까요? 살짝만 아니, 얘기할까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사서 밑줄침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네. 없는 거 딱 3가지 정도만 뽑았어요. 이재명 대표 네. 사퇴하셔야 이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네. 불리한 선거를 뒤집었던 어떤 이제 저는 선거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건이 뭐냐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가 2016년 문재인, 김종인 비대위 사례가 있었어요. 네, 네. 하나는 이제 박근혜 비대위 사례는 매우 어려웠는데 박근혜 비대위가 짠 등장하면서 정말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는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꿨어요. 당명도 바꿔, 색깔도 바꿔, 정강 정책도 바꿔, 컨셉도 바꿔,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고 불리한 선거를. 그리고 2016년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이때도 이제 간신히 이제 어려운 선거였고 참패 가능성을 걱정하던 선거인데 1당으로 됐거든요. 민주당이 1당이 됐기 때문에 네. 1당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국회의장을 먹게 돼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123석, 네.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먹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었으면 탄핵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재밌게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사례와 2016년 문재인, 김종인 비대위 사례를 보면 이거는 도대체 왜 작동된 거냐? 왜 불리한 판세가 뒤집혔냐라는 걸 쭉 보면 중도 확장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그럼 중도 확장이 도대체 뭐야? 라고 쭉 분석을 해보면 중도 확장의 개념적인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12월 26일 날 처음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업무를 개시했어요. 예. 그래서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1월 18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네. 제가 날짜도 다 외웠어요. 국민의힘의 ARS 자동응답 시스템 정당 지지율은 올라왔지만 전화 면접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크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보수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 확장 효과가 없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하려면 자기네 진영의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그쵸. 국민의힘의 약점은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네. 김건희 사과를 어떤 형태로든 끌어내야 돼요. 그거를 못하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뭐 윤한 갈등했는데 아무튼 뭐 치고받고 뭔가 싸운 것 같은데 뭐가 바뀐 거야? 하면 제자리 걸음인 거거든요. 뭔가 야, 너 눈 깔아 그랬는데 싫어. 깔기 싫어요. 그 눈 안 까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개 뭐 수그리 하지 않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바뀐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해도 바뀐 건 대통령이 진정성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뭐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 저 정도 해명과 사과면 뭐 그래도 나름 국민들이 열받거나 의구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 표시를 했다고 하면 그건 반응이 되죠. 네. 그건 지지율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명품백, 디올백,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그것은 몰카 함정이 사건의 본질이고 친북 인사였고 친북 세력을 척결해야 됩니다. 친북 세력의 뇌물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막 괴상망측한 얘기를 만약에 윤석열이 우리가 설마 친미 세력의 디올백은 받아도 되지만 친북 세력의 디올백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야 된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반드시 타도야 된다. 그런 그리고 홍범도 흉상은 홍범도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대담이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하면 국민들이 저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중도 확장을 하려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의문, 네. 분노, 불만 그것을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화가 누그러지고 분노가 누그러지고 의구심이 누그러지고 야, 내가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 주권이잖아요. 야,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나를 무시해? 저 대통령 안 되겠네. 그리고 저 집권 여당 안 되겠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중도의 눈으로 항상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시작은 그렇죠.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약점은 윤석열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네. 그거를 사과하냐 마니냐 이건데 민주당의 약점은 뭐냐? 이재명 대표예요. 어제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중도도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어떤 태도 이거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뭐 그냥 뭐랄까 이 사람이 국정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와이프랑 술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민주당을 찍자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약간 갸우뚱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의 부당한 공격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음해에 의해서든 아무튼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잘못이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앉혔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범죄자여서 사퇴한 게 아니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사퇴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문재인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아, 그럼 결국 이선 후퇴와 비대위 구성으로 이선 후퇴와 비대위원장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와 색깔이 반대 방향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 대표가 지명하되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생각하시는 적당한 문재인 후보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같은 사람을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거나 김상곤 같은 사람을 앉혔으면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이랑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김종필과 단일화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진보 색깔이 강한 사람이라면 민주당 계열이 돼 중도 색깔이 강한 사람, 진보 색깔이 옅은 사람,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지.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진보, 중도, 정치연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야.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은 뒤지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네. 제 생각에 네. 김부겸 전 총리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분 뭐 하시죠? 이분은 가끔 인터뷰하시고 계시죠. 피렌체 식탁이나 여기는 아직 등장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곧 섭외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등을 비롯한 이제 하면서 민주당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점잖게 인터뷰하고 계시는데 자,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 돼.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논의하시고 이 네. 얘기가 우리 소장님의 이런 정말 진심 어린 민주당맨이 드리는 조언을 이재명 대표의 귀까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들어가길 바라면서 문재인 대표가 2016년에 이선 후퇴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앉혀서 선거를 승리했는데 네. 그러면 2016년 총선 승리는 누구의 공이냐? 김종인의 공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을 앉힌 사람이 문재인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비대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재인 김종인 비대위라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책에서도.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해서 뭐 김부겸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비대위원장을 앉힌다. 색깔이 다른 사람으로.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공이냐? 비대위원장의 공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을 앉혔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이선 후퇴하고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총선을 이러저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서 중도 확장을 하면 민주당은 계속 반사이익만 기대하고 있으면 총선을 패배할 수도 있고 총선을 패배하는 순간 사법 리스크는 꽃배기로 사법 리스크가 증가될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겠지요. 선거를 패배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조언이 세간에 들어있으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번엔 정책적인 거 하나 짚을게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중도 확장의 관점에서 보니까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이 필요하다. 요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의미를 잘 해석해야겠더라고요.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볼게요.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자, 이게 보통 등식이 성립돼 있죠. 우리 머릿속에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거는 땡땡이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다. 네, 법인세 인상 진보, 법인세 인하 보수 이런 그렇게 건데요. 돼 있죠.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정책, 메시지, 태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은 어려워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학을 매우 사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도 공부했고, 이제 경제사도 좋아하고, 사회학 전반을 다 좋아하는데, 다 어려워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이상한 인간에서 그런 거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정책을 자질구레하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정책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냐면, 우리를 위한 정치 세력인지도 보고, 예전에 대표적인 정책은 무상급식 정책인 거죠. 네.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에 노력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도 정책적 정합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으나 메시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었어요. 예.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통해서 메시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 정책을 중도 확장 정책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등장한 다음에 뭐를 했냐면 보수는 산별복지, 진보는 보편복지. 예. 그다음에 보수는 뭔가 대기업을 옹호하고 진보는 뭔가 복지 강화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아예 정강 정책을 바꿔버려요. 네, 네. 정식으로 그 당 의결기구를 거쳐서 정강 정책을 바꾸는 걸 근데 뭐를 하냐면 진보 정책을 수용하는 정강 정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진보 정책을 수용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네. 비정규직의 정부직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노력하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결합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거는 선언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실제로 뭔가 태도를 보여주지만 보수가 중도적인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예. 진보적인 정책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도 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거리가 안 돼요. 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 된다고 하죠. 의외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의외성의 법칙은 영어로 unexpectedness인데 기대와 다른, 이걸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와 반대 방향을 해야 하지만 기대와 반대 방향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하려면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민주당스러운 거를 자기네가 가져가야 되고 대신 보수가 수용 가능해야 되고 네. 세 번째 조건은 중도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진보는 뭘 해야 되냐면 보수적 아젠다 중에서 네. 들어보면 실제로는 일리 있었던 거 그리고 중도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일종의 메시지 메시지로서의 정책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도 확장 정책을 한다 그러면 뒤져봐야 돼요. 네. 민주당이 진보고 국민의힘이 보수인데 우리가 터부시했던 보수라고 생각했던 저것은 틀렸어 라고 했던 건데 알고 보면 저 주장이 일리 있는 거네. 우리가 잘못 알겠더니 있던 거네. 그런 정책을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눈을 씻고 찾아서 몇 개 써놓은 건데 이렇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일단 법인세인데 법인세. 스웨덴이 저도 놀랐어요. 스웨덴이 복지국가고 미국이 이제 약간 보수적인 뭐 또는 리버럴한 나라로 예. 대표적인데 예. GDP 대비 법인세율 스웨덴이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으면 GDP 대비 법인세율이 스웨덴, 미국, 한국 세 나라가 있으면 가장 낮은 데가 스웨덴이고 네. 중간으로 높은 데가 한국이고 가장 높은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낮은 게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 제일 낮아요. 스웨덴은 이제 가장 그러니까 비율이 낮은 거죠. 네, 비율이 네, 낮은 네, 거고 네. 스웨덴은 비율이 법인세가 낮고 미국은 높아요. 네. 한국은 스웨덴보다 1.5배 가까이 높아요. 그래서 스웨덴은 100년 중에 80년을 스웨덴 3인당이 집권했고 네. 저는 약간 이제 스웨덴 민주당, 스웨덴 3인당 이런 거 이제 관심 많았던 사람인데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이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한때 로망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든 100년 중에 80년을 집권했는데 법인세를 낮게 했어요. 왜 그러냐? 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좋아지려면 그게 결국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잖아요. 네, 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좋아진다는 게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만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까지 다시 와야 되는 오게 거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을 해야 되지만 이걸 안 하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노동자란 존재는 기업에 고용돼 있는 존재지
기업은 망해가고 있는데 노동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소득주 성장론은 노동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마치 기업도 자동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황당무계한 경제학 이론을 그 경제학자분들이 주장했던 건데 핵심은 이제 그 법인세는 한국 진보 운동권들의 네. 교조주의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이슈가 법인세인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는 세수 중에 덩어리가 큰 세수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 법인세는 양가적인 건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제일 낮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우리가 북유럽 복지국가로 말하는 우리가 복지국가의 모범국가는 거의 대부분 법인세가 낮아요. 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법인세가 낮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독일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요. 독일이 한 5만 후반에서 6만 초반 정도 되는데, 한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스웨덴이 한 6만 6천 달러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3만 3천 달러 되는데, 스웨덴 같은 작은 나라, 인구가 1,100만이 되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소규모 개방 경제, 인구가 적은데 수출을 이빠이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소득 증대는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근데 한국의 진보 86세대 운동권은 옛날에 민족경제론 영향과 NLPD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대기업을 터부시하거나 심한 경우 적대시하거나 네. 수출을 뭔가 터부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내수 중소기업 중심 경제관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파생으로 법인세 반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된 건데 네. 한국의 진보 경제학들이 저는 되게 비겁한 사람들 생각을 해요. 이건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걸 진보 별도 경제학자들이. 주제로 한번 토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략산업에 한해서 법인세 인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략산업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산업이에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미래 전략산업. 그게 뭐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네. 우주항공, 뭐 부분적으로는 K방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은 산업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이 없는 것 같아. 네. 라는 불신이 강하거든요. 민주당은 반기업 정당인 것 같아. 라는 것이 일정한 정도의 불신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오해를 제대로 털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략산업에 한해서 법인세 인하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주장을 하면 민주당은 약간 좀 그런 강경하고 반기업이고 무슨 대기업은 약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걸로 내가 오해했구나. 네. 민주당도 뭔가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구나. 네, 라고 태도를 전환시키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으면 네. 설득력은 반의 반으로 줄어든다. 이재명 대표의 이선우태와 비대위원장이 새로 등장한 거랑 연동해서 해야지. 연동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이런 걸 하면 저 사람 또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라는 그 의구심 또는 호소력이 반의 반으로 반감될 거다. 자, 이것도 뜨거운 건데 종부세도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종부세 이거 폐지. 종부세는 정말 이것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도와준 201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거든요. 네.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만 일단 국한해서 얘기를 할게요. 2010년 총선에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압승했는데 201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4 내지 5% 퍼센티지 포인트를 졌어요. 뭐가 바뀐 거지? 근데 민주당이 패배했던 데를 이렇게 이제 구별로 지도를 색깔로 표시하면 파트 2 제목이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네.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는 뭐 표현 안 했지만 네. 한강벨트 초토화세였습니다. 한강벨트 초토화세. 그래서 대선 때 실제로 한강벨트가 초토화됐어요. 네. 민주당이 한강벨트가 꽤 이제 크잖아요. 민주당이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었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너무 많이 명분 없이 왜인지 모르게 정치적으로 어리석게, 약간 좀 안 좋은 수식은 제가 다 붙인 건데요. 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임기 5년 중에 제가 책을 한 1년 가까이 써가지고 5년 중에 임기 4년 차 대상자는 3배가 늘어나고
금액은 15배가 증가했어요. 아이고, 나라는 부자가 됐네. 그래서 14.7배, 뭐 퉁쳐가지고 한 15배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6조 원 정도 아마 거뒀을 거예요.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거뒀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비슷한 나라 중에서 하나의 세금을 4년 안에 15배를 더 거둔 사례가 있을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통틀어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아주 그 진보인 척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종부세 인하는 절대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이분들이 보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님, 청와대 관계자분,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15배 더 거뒀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였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님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분들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종부세를 걷게 된 거를 알고 하셨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인상을 주장했던 뭐 진보 쪽의 학자가 됐건 시민단체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청와대 관계자가 됐건 그 주장했던 사람 1000명이 있으면 999명은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계속 관행적으로 진보인 척하기 위해서 네. 주장했을 거 생각해요. 바로 그분들의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당선을 저는 도와줬다 생각을 해요. 종부세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보유세 체계고 네. 원래 보유세의 대표적인 국가이자 모범국가로 얘기하는 게 미국식 보유세가 있는데 미국식 보유세가 아무 관계가 없고 괴상망측하게 설계된 제도고 그래서 한국의 보유세는 종부세 말고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네. 이제 세원이 되게 큰데 종부세는 폐지하고 이제 재산세와 통합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달리기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엉터리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0m, 200m, 300m 달리기를 하는데 네. 모래주머니 10개 달고 국민의힘과 대선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세금의 정당성과 효과도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세금이다. 부당한 거 앤드 어리석은 세금이니까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국민의힘과 경쟁하자. 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혹시 저는 경제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반론 나오면 네. 저 우리 최 소장님하고 땡큐와 토론 베리머치입니다. 붙이는 네. 자리 제가 만들 거 약속드릴게요. 땡큐와 베리머치라고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미친 소리 이런 거 말고요. 네.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거는 뭐다 이런 의견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결국 지금 일관되게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요. 일단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는 이준석 씨 같은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제 이준석 씨를 좋아하거나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다만 이분은 국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많은 것들을 파고들어요. 저는 이준석 씨를 지지하진 않지만 좋아해요. 높이 평가해요. 네. 저는 이제 정치인과 정치인 아닌 거, 정치인 중에 의미 있는 정치인과 의미 있는 정치인이 아닌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 목소리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이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재명 대표 체제 2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네. 당내 분란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사안, 뭐 소득 주도 성장론, 부동산 문제, 조국 사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장이 옳다라는 거는 별개 문제인데 중요 사안에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깡이 있어야 돼. 깡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중에서 약간 86에 줄 서는 정치인 말고 네. 형님들 이건 틀렸지 않습니까?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떤 정책적 정치적 사안에서 말하는 정치인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는 엄선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의 대부분은 다 줄서기 정치인들이고 네. 네. 그러니까 다 동생들이 동생들. 근데 동생들이 나이가 동생인 게 아니라 네. 세계관이 동생이에요. 어이구 형님들 저는 열심히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만 지금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 아니면 나쁜 버릇을 배우는 거.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쉬운 행태는 뭐냐면 저비용 고율 정치가 있어요. 그게 증오, 혐오를 촉진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3명이 누구냐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3명을 욕하는 게 자기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걸 따라하는 청년 정치인 아무개가 민주당에 우리가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도 그런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까고 이재명 대표 까는 게 이제 그런 걸로 정치인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제 정책적인 거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없냐? 그냥 첫 번째는 용기 있고 내공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원래 제도를 탓하거나 뭘 핑계대기 이전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 인생을 저는 갈아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김대중 노무현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네. 첫 번째는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은 적이 없고 네. 그런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을 뽑은 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네. 정치적으로 다 아작을 내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구조적인 측면. 아까 전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은 60, 70, 80 어르신 세대고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은 40, 50 세대인데 청년 세대, 20, 30 세대는 남성은 약간 보수 성향이고 여성은 진보 성향이라는데 20, 30 입장에서 국민의힘 60, 70, 80은 할아버지 세대인 거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0, 30이 보기에는 할아버지 정당이고 네. 민주당은 삼촌 정당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네. 여기가 더 멀어요. 삼촌 정당이? 아니 할아버지 정당이. 예, 예. 20, 30 입장에서. 그쵸. 문화적으로 더 멀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네. 삼촌 정당은 우리 뭐 이제 할아버지와 삼촌이 물론 이제 할아버지도 또 인정하시는 할아버지가 많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이미자 노래를 좋아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고 여기는 삼촌들은 뭔가 김광석 노래라든가 이문세 노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들어주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동화돼 버리는 게 강한 거죠. 어떤 이제 차별화 전략이 어렵다. 차별화가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그 두 가지 요인이 알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서 민주당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을 못 걸러내니까 그런가 보지요. 미디어가 사실은 정치를 증오의 정치학으로 몰고 가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분명한 전선을 형성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로 싸움박질을 이상하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특히 조금 달라진 세상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공부하는 시간 거기에 이 책 이용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각 정당들 한창 공약을 만드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거의 다 돼 있나요? 시점이 어때요? 제가 책에서 3+ 실전략이라고 예,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7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하는데요. 네. 내용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카테고리만 얘기를 하면요. 리더십 혁신, 공천 혁신, 정책 혁신 순서예요. 네. 근데 리더십, 공천, 정책 이 세 가지와 관련된 7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하는데 실은 이게 시간적 선우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죠. 수사학이란 책에서 네. 설득의 3요소를 얘기한 게 있어요. 라임이 좋아요. 네. 에토스, 파토스, 네. 로고스. 네. 에토스는 화자의 권위, 네. 파토스는 청자의 자세, 로고스는 논리를 의미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설득에서는 논리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에토스라고 얘기해요.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그리고 이제 파토스는 청자의 자세거든요. 첫 번째는 지도 체제를 어떻게 재편하고 리더십이 우선 선행돼야 리더십이 한다. 먼저이고 그리고 리더십을 재편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약간 반의 반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국민의힘 순서가 그런 거죠. 네. 한동훈 체제는 먼저 등장했죠. 네. 그리고 지금 공천 룰을 만들고 공천이 정해지면 그 다음번에 하는 게 정책으로 봐야 돼요. 정책은 지금 준비 중으로 봐야 되고 각 정당이 만약에 어떤 전략가가 등장해서 네.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전략가가 등장해서 이 순서를 바꾼다. 정책 먼저 발표하고 공천 나중에 발표하고 지도체를 먼저 가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정치를 1도 모르는 멍청한 XX가 전략가인 척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말고 네. 순서는 리더십은 누가 대빵이냐 핵심이고 리더십, 공천, 정책 혁신 순서로 가는 게 맞고 이제 지금은 어떤 제안 차원, 액션 플랜을 제안하는 차원이니까 네. 네. 그런 거를 준비해야 한다. 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는 반의 효과가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약간 이제 별 효과가 매우 약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기는 것을 위해서, 윤리가 아니라 이기는 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실컷 이제 당을 향해서 이기겠으니까 네. 우리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지지층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가끔씩 팬덤 무서워요. 네. 어머님, 아버님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평화민주당. 너무 좋죠.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어요. 평민당.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운동권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뭐 노동운동하려고 공장도 다니고 진보정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우리 뭐 집안 전체가 호남 집안이기도 한데, 호남인들이 느꼈던 김대중 대통령 또는 김대중 선생님에 대했던 어떤 그 희노애락, 네. 한평생 이제 특히나 광주의 희생, 1980년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호남이 어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차별, 호남인들의 서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남인들과 김대중 대통령의 끈적끈적함은 지금 팬덤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팬덤의 강도를 우리가 한 100 정도로 표현하면 저는 그건 한 5천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막 어떤 같이 막 눈물을 흘리는 관계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남 사람들도 김대중 대통령 보면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 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강하게 강고한 끈으로 있었던. 그리고 실은 저는 정치는 감정 결사체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정치는 저는 완전히 개뻥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성적인 정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어떤 정치 지도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되게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팬덤 자체를 뭐라 그럴 생각은 1도 없어요. 진심으로. 예. 유권자 개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지키려는 팬덤이 좋은 건데 유권자 개개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거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그거를 걸러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정치 지도자를 배려해줘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 민족통일과 정책연합을 했을 때는 200만 표 차로 박살이 났는데 대패를 했죠. 대패를. 네. 그런데 97년도 김종필과 단일화를 할 때 호남인들은 그거를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남인들은 오전에 투표를 안 해요. 대통령 선거 때. 오후 2시 이후부터 투표를 해요. 투표를 보고 왜냐하면 투표율이 호남인들이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를 그게 오전 뉴스로 나가면 영남인들이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할까 봐 조용하고 전략적인 어떤 행보. 그래서 더 강력한 팬덤 정치는 네. 중도를 포용하려는 팬덤이다. 중도를 배제하는 팬덤은 패배하는 팬덤이고 중도를 포용하려는 팬덤은 승리하는 팬덤이다. 그거를 지지층도 알아야 되고 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팬덤에게만 편승하는 정치는 패배하는 거고 그건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세상을 만들고 승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거꾸로 그거야말로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인 거야. 지지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걸러서 수용하면서 더 좋은 세상도 만들고 승리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편승하는 게 가장 싸구려 상대 진영을 도와주는 정치다.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10중 8구 자기 장사의 혈안이 된 정치인일 확률이 8, 90%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 작년 5월 1일 날 첫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사람인데 네. 제가 모셨던 분 중에 가장 센 표현이 뭐가 센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가 얼마나 점잖은데요. 아 그래요? 뽕, 네. 뻥 아.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진짜 지지하려면 1+1으로 누굴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으로 지지를 해야지 한 사람을 버리게끔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책에는 이제 후반부에 2027년 대선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네.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 이기는 거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약간 선거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좋은 세상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이 민주당 진보 86세대 운동권 출신, 저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어서 그 역사와 왜 그런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보적인가라고 하는 게 꼭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었네. 네. 오히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해서 우리가 이제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수의 통념과 대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더 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권해주시고 정치인들한테도 이 책을 구매하라고 압력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독서 토론 예. 그리고 뭐 좀 어디 이제 뭐 인터넷 서점이나 등등에 좀 이제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그 지금 해주시면 방금 큰 도움이 될 거라 든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기는 정치야 그 댓글 서평 이벤트를 좀 해서 좋습니다. 네, 의견들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댓글 서평해서 댓글 서평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뭐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네, 네, 네. 아무튼 등등 뭐 기획해 네. 주시면 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 좀 더 저랑 만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장시간 감사하고요. 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읽어서 남두지 말고 네. 읽어서 꼭꼭 씹어 소화시켜서 네. 다가온 총선의 선택지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